미국의 항소법원이 심리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와 파월이 백악관에서 회동을 가지면서 성장과 고용, 인플레이션을 논의했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가 관세 철회 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잠정치가 마이너스 0.2%로 집계되면서 촉보치에서 0.1%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의 7년물 국채 입찰 수요가 견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전주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골드만삭스 CEO가 미국의 경제와 소비가 여전히 견고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스트코의 EPS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시간 외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 증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가 또 갑자기 항소법원이 이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줬었죠. 그래도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는 점이 좀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는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있었는데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해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법원의 이 결정이 앞으로 관세 정책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의 마지막 날이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증시 브리핑 시간입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관세 정책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주시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에 프리마켓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장 중반에는 소위 말하는 약발이 떨어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마이너스 영역으로 하락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는 낙폭을 다시 만회하면서 결국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지수는 0.28%, S&P 500 지수 0.4%, 그리고 나스닥 지수 0.39%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섹터별 흐름도 S&P 500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11개 업종이 대부분 상승 마감한 가운데 부동산 섹터가 1% 가장 크게 뛰었고요. 반면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넷플릭스 그리고 차터 커뮤니케이션이 밀려나면서 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 가운데서는 보잉이 중국 쪽 호재 힘입어서 오랜만에 3% 넘게 뛰어줬고요. 어제 애프터마켓에선 엔비디아 5%까지 상승했는데 상승분은 오늘은 소폭 반납하고 3% 오르면서 마감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권과 외환 시장에서는 미국의 국채 금리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모두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특히 미국의 7년물 국채 입찰 수요가 견조하게 나오면서 장기 국채 금리 낙폭을 확대시켰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0.047포인트 하락하면서 4.43%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달러 인덱스도 99 중반까지 떨어졌고 또 역외 환율에서 현재 원달러 환율 1,371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밤사이 외신들이 주목한 세 가지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방금 전에 나온 이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입니다. 지금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젯밤만 하더라도 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었는데 이번엔 항소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고 무역법원의 판결을 일시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날 항소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무역법원의 판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항소법원의 이 심리 기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다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심리 기간 동안만 유지되는 만큼 항소법원의 이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또 뒤집힐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우선은 긍정적인 또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 네, 바로 트럼프와 파월의 만남입니다. 사실 파월 의장은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나면서 굉장히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기도 했는데요. 연준이 공개한 성명서 반응을 살펴보면 성장과 고용,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논의를 가졌고요. 또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파월 의장이 강조한 부분은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별반 다르진 않았습니다. 맞불 작전을 펼치면서 파월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 거는 현재 큰 실수라면서 다시 한번 압박 수위를 높였고요. 역시나 견원지간 같은 모습을 보인 두 인물의 발언들 체크해봤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살펴볼 발언, 월가 거물들 가운데 바로 글로벌 IB, 골드만삭스를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솔로몬 CEO의 발언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볼까 하는데요. 미국 경제와 소비가 여전히 견고하다. 생각보다 강한 자신감을 내비추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면서 오히려 관세보다 우리가 당장 더 걱정해야 되는 건 장기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재정 적자 리스크라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선 관세 리스크 여파가 당장 다음 달 발표될 경제 지표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그래도 솔로몬 같은 인물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미국 경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뷰도 있다는 점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종목 이슈들 김현수 아나운서와 확인해 보시죠. 네, 종목 이슈들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7개 기업 상황 점검하고 가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던 엔비디아 3%대 오름세 그래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슈로 체크해 볼 만한 부분은요. 아마존 같은 경우 신제품 개발팀 새로 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인력 확충 소식으로 오늘 강보합권으로 장세 가져갑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엔비디아 실적 그 후 브리핑 통해서 만나보시죠. 어제 정말 우리 증시까지 뜨겁게 달궜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시간 외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이 조금 기대가 됐었습니다. 오늘 프리장 시작하자마자 어제 시간 외의 상승폭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5.47% 상승으로 장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장중 흐름 살펴본다면 실적 발표 이후 급등한 주가에 대한 좀 부담일까요? 오늘은 이 상승분을 그대로 지켜내지 못하면서 3%대 상승으로 장세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바로 전해드렸죠. 이 실적 발표가 있은 이후 월가는 이 실적 발표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세 가지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P모건 같은 경우 비중 확대 의견과 목표가 $170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 발표를 확인해 보면 경쟁사 대비 우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역시나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UBS 같은 경우도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가 그대로 가져갑니다. 특히나 실적 발표 안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총이익률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는 부분을 주목한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와 의견 자체를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웃퍼폼과 함께 $170까지 상향. 역시나 블랙웰에 좀 주목하는 모습인데요. 공급 개선에 대해서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 이 추후 중국을 향한 저사양 칩에 대한 개선 부분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남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지금까지 이 3개 분기 동안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엔비디아와 함께 우리나라 안에서는 SK 하이닉스 모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3번 이상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엔비디아의 실적 선방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와 함께 의견 정리해보고요. 다음 장 통해서 보잉 함께 점검해 보시죠. 오늘 보잉이 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이 상승폭이 두드러졌다라기보다는 이전에 있었던 좀 리스크 자체를 씻어내는 발언을 CEO가 했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3%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장 초반 이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급등했다가 약간은 하락하면서 3%대 상승으로 장세를 가져갑니다. CEO가 어떤 이야기를 남겼을까요? 맨 왼쪽에 써 있습니다. 중국 항공사가 보잉에 대한 인도 재개 의사를 밝혔다라는 건데요. 이전 이 시간에도
전해드린 적이 있죠.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당시 중국은 미국을 향해서 비관세 장벽까지 건드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히토류부터 두 번째 타자가 바로 보잉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비관세 장벽 이제는 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싶은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 크게 두 가지로 뜯어볼게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첫 항공기를 다시 한번 중국에 인도한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내놨습니다. 특히나 이 안에 들어있는 수입 부품 같은 경우 이탈리아와 일본의 수입 부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세, 수출 시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얼마나 생산량을 확대할 거냐라고 했을 때 737 맥스편에 대한 생산량을 지금 현재까지의 목표로는 38대로 올려잡고요. 이후 추후에는 42대, 더 많게는 47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미국 연방항공청의 승인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연방항공청이 이 전체 항공기에 대한 생산량 상한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48대까지 생산할 수 있을지는 추가적으로 들려오는 이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소식 전반적으로 전해지면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정상화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까지 가지게 하는데요. 이렇게 보잉과 함께 선방했던 엔비디아 점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시황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썬투자 송범선 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미국 증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줘가지고 오늘 미국 증시 잘 가주지 않을까 했는데 장 중반에 이 대형 악재라고 할 수 있겠죠. 항소법원에서 이 무역법원의 판결을 다시 뒤집는 그런 내용들도 나왔고요.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은 한 줄 평 남겨주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이 법적인 갈등이 심화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요? 그렇죠. 이 계속해서 서로 법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통상법원 같은 경우는 이 무역적인 것들,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사실은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예전처럼 뭐 군사력을 동원한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교역과 협상, 무역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은 이렇게 펼쳐 나왔죠. 근데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전 세계를 좀 약간 경찰 국가로서 지배하는, 약간 지배라기보다는 약간 협상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는 이런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상황인 네, 거죠. 예. 통상법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무역이 모든 게 이제 파탄이 난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로 갈 수가 없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시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스스로 왕따가 된다는 거는 고립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을 끊는 것이냐 뭐 이런 말들 그런 거기 때문에 무효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캐나다나 멕시코, 중국 이런 데 펜타닐 관세 그렇죠. 이런 거 매긴 것까지 마약 관련된 것들까지 무효화하겠다. 이래야 네. 뭔가 이렇게 좀 사실 뭐 그런 것들은 좀 나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점들도 다 무효화하고 우리 자유주의로 가야 된다. 경제가 이제 서로 공평하게 예.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로 굉장히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죠. 자, 그래서 그렇죠. 장중에 뭐 장초반 1.3%까지도 오르고 했는데 이제 이런 점들을 또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소법원 같은 경우가 트럼프의 손을 좀 들어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벌어준 게 아닌가. 그래서 또 항소법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무역적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트럼프의 의도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을 많이 헤아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세에 대한 일시적인 복원을 결정했다라는 점이고요. 이에 따라서 나스닥이 1.3% 초반에 시작했다가 많이 눌려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사실 처음에는 이제 다른 외국에 있는 뭐 선물 지수, 뭐 유럽 선물 지수라던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주춤하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정치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손들어 준 거는 이제 항소법원이고 전 세계 무역적인 질서를 좀 유지하자 이런 거는 뭐 무역 통상법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런 점들이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좀 계속해서 지켜볼 시점이다. 6월 이제 6월이잖아요. 네. 곧 6월인데 6월에 이런 점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뭐 3개월을 유예를 했는데 4월 2일 날 통상 그 상호
교역 이런 것들을 네. 하면서 관세를 매겼는데 3개월이니까 7월 2일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막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고 EU도 7월까지 이제 유예됐죠. 그렇기 때문에 7월이 관점인 것 같습니다. 7월까지 뭔가 빠르게 좀 네. 아무래도 전 세계 우리나라 포함한 전 세계에 좀 유리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밤사이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파월 의장과 회동을 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그렇죠. 파월과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죠. 네. 그래서 파월은 뭐 FOMC 쪽으로서 뭐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미뤄왔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거리였는데 뭐 물러나라 뭐 이런 말도 많이 네. 했고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뭐 금리 인하를 빨리 해라라는데 뭐 파월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하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우리 보면은 뭐 점도표나 이런 것들 보면은 2024년 기준에서 내년에는 뭐 두 번 이상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한 번도 안 하게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도 이제 안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뭐 지표에 네.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부담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아무튼 둘이 좀 너무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뭐 물러나라 뭐 이런 말들까지 하고 아무튼 잘 협상을 통해서 이런 경제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이 전 세계를 상대로 좀 잘 풀려나서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좀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 잡히고 금리 인하는 하면은 아무래도 호재이기 때문에 주식 입장에서는 호재죠, 확실히. 그러니까 그렇죠. 뭐 미국 주식도 그렇고 전 세계 주식도 그렇고 다들 돈을 빌려서 기업들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기업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많은 뭐 특히 막 100% 넘는 기업들은 자본금보다 본인의 자본금보다 훨씬 부채가 많은 거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야 그래야 이제 사업을 할 때 이자를 조금만 내더라도 할 수 있고 주식적인 측면에서도 자꾸 금리가 안 떨어지면은 국채 미국 10년물이나 30년물 국채 금리가 예전에 뭐 5% 넘었잖아요. 저번 네. 주였나요? 그렇죠. 저번 주. 그럼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그런 점들이 자꾸 주식 대비 채권의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주식을 자꾸 돈을 빼내가는 스마트 머니 큰 손들은 자꾸 채권 쪽으로 옮긴단 말이죠. 그렇죠. 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다시 또 주식으로 돌아와야 우리가 또 뭐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S&P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빨리 둘이 협상을 잘해서 금리 인하를 좀 해보자 네. 이렇게 좀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금리 인하 카드 그리고 압박이 파월 의장에는 얼마나 먹혔을지 뭐 당장 6월 FOMC 회의 때 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특징주들 하나씩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업, 테슬라 얘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로보택시 디데이가 이제 어제 블룸버그 보도를 통해서 또 속보로 전해졌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테슬라가 확실히 좀 힘이 강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6월 12일 날 오스틴에서 이 로보택시 시작할 예정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6월부터 해서 12일 정도 남았는데 이번 주에 또 오스틴 시내 공공도로에서 바로 이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네. 자동차가 최초로 시운전을 하는데 뭐 그전에도 시운전 같은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머스크가 예전에도 타가지고 운전석에 운전대도 없고 그렇죠. 브레이크도 없고 뭐 백미러도 없고 네, 큰 화제였었죠. 그런 것들이 뭐 타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도로에서 시내 도로에서 뭐 시운전을 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머스크도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겠다. 복귀를 해서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히면서 거의 뭐 하루 종일 일을 하겠다. 주 7일 일주일 24시간 내내 일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워커홀릭이다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이 로봇 이슈도 있고 2차 전지 쪽이 또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살아나려면 역시 테슬라가 좀 움직여야 되겠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 이번 로보택시 이슈로 로봇주들 역시 좀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차트 흐름은 어떻게 네. 보시죠? 차트가 이제 점점 살아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아래로 엄청난
그런 상승과 하락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점들은 지금 점점 살아나는 분위기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는 지금 모든 이동평균선을 올라가는 이런 점들은 상당히 좋고 예전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바로 올해 3월까지 정부 쪽에 힘을 많이 쏟으면서 하다가 다시 복귀하니까 확실히 좀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CEO가 일을 이렇게 하루 종일 한다고 하니까 그 직원들 역시 엄청난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기대감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실적 발표 기업들도 같이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말 그대로 실적에 웃고 울었다라고 합니다. 우선 우승 기업은 콜스, 가정용품 판매 업체인데 콜스 실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네. 뭐 의류, 신발,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예상이 매출이 좀 좋게 나왔고 예상치가 29억 9천 달러였는데 지금 30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소폭 상회했고요. 그리고 EPS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너스 예상치가 이제 적자 0.47달러였는데 마이너스 0.13달러가 나왔다. 예상보다는 상회했다. 그래도 아직 뭐 이렇게 흑자로 확 돌아서지는 못했던 이런 주당 순이익이 그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조치들이 긍정적인 초기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가이던스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콜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좀 잘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점차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차트상 사실 오늘도 네. 장 초반만 하면은 뭐 굉장히 잘 가졌는데 이제 막판에 좀 빠진 게 좀 아쉬운 거죠. 네, 오늘 뭐 장중에 22%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네. 상당히 갔는데 마이너스로 좀 마감을 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흐름을 좀 되돌리는 이런 모멘텀들이 좀 느껴지다 보니까 저는 이런 점들은 현재로서 좀 장기 횡보세를 끝내고 좀 올라설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실적 때문에 운 기업들도 있다고 해요. 바로 베스트바이인데 가이던스 때문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가이던스가 좀 안 좋게 나타나가지고 네.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 좀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실적이 뭐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뭐 EPS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좀 상회했다 이렇게 좀 네. 보이고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예상치 뭐 87억 5천 달러보다 87억 7천 달러로 좀 상회를 했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긍정적이다 판단하고요. 다만 이제 관세 인상 압박으로 인해서 매출과 가이던스가 좀 조정을 받았다. 이런 점들이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계속해서 모든 미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런 가이던스 압박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7%가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실적이 뭐 예상치보다 뭐 크게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상회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려할 시점은 아니다. 다만 이제 바닥이 좀 안 보이고 있으니까 바닥권 다지는 모습 확인하고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이 짚어주신 미국 특징주들 그리고 기업들 가운데 관심주, 탑픽주를 꼽아주신다면 어디를 좀 주목해보면 좋겠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어제 엔비디아 실적에 좀 네. 호실적에 좀 영향이 있는 반도체 기업 AMD를 AMD요? 예. 뭐 브로드컴도 괜찮고 대부분의 반도체주들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AI 반도체주들이 다시 한번 또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의해서 살아날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인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 같은 경우는 이 CPU, GPU 이런 쪽에 굉장히 강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만년 2등이다 뭐 이런 말들도 있었지만 요즘은 CPU 같은 경우는 인텔을 제치고 좀 올라서는 이런 분위기도 나타나고요. 뭐 라이젠이라던가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PBR 같은 경우는 3.16으로 굉장히 저평가 기조입니다. 다른 반도체주 대비해서 자 그리고 2023년 실적이 사실 좀 전년 대비 주춤했어요. 하지만 네. 2024년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이 나타나면서 매출이 257억 달러로 대폭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반도체가 지금 엔비디아 혼자만의 독주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죠. 결국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1등주가 있으면은 주도주가 있으면 뒤에 따라가는 2등주, 3등주가 있고 또 소부장 기업들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점들 봤을 때 AMD도 전반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추세를 좀 보시면은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 120일선을
돌파하는 흐름들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런 점들이 좀 안정적인 흐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크게 약세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을 지금 만회해가는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저는 AMD가 좀 큰 폭의 앞으로 사실은 뭐 브로드컴이나 아니면 엔비디아는 사실 좀 고평가된 부분인데 AMD의 네. 저평가 기조로 본다고 하신다면은 좀 안정적인 투자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평가된 기업 AMD까지 탑픽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